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이런저런 다양한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악재, 호재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어떤 투자자나 전문가들도 흔들리거나 부침을 겪기 마련이죠. 최근 상황이 아마 그런 쪽에 가깝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시장에서는 또 반등이 시작되는 게 아니냐는 기대감도 조금 살아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오늘 센터뷰 시간에는 마침 캘린더도 이제 6월로 접어들었는데 주식시장이 본격적인 반등을 할 수 있을지, 그러기 위해서는 또 어떤 변수가 해결돼야 되는지 오늘은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 전문가 한 분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유럽과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시켰는데요. 현실은 결국은 돌고 돌아서 러시아산 원유가 여전히 거래되고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자 유럽연합과 영국이 러시아산 석유를 실어 나르는 선박에 해상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또 다른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오늘 글로벌 리포트 시간에는 이 소식을 비롯한 다양한 나라 밖 경제 소식들 살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네, 시장을 바라보는 눈, 오늘은 유한타증권의 유동원 글로벌 자산 배분 본부장과 함께 센터뷰 인터뷰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원래 주식시장에는 이런 속담 내지는 격언이 있다면서요. Sell in May. 네. 5월에는 팔아라. 네. 그걸 6월 돼서 알았어요. 저는 그런 얘기 있다고. 네. 사실 5월에 그래서 꼭 그런 건 아니었겠습니다만 네.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었는데 6월은 좀 어떨 걸로 보세요? 네. 사실 뭐 5월에 팔아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도망가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6월 장이 안 좋을 거고 7월 장이 안 좋을 거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예. 이미 벌써 사실 시장이 많이 빠져 있었지 않습니까? 원래는 보통 연말부터 연초, 뭐 특히 2월 달까지는 장이 굉장히 좋아요. 보통 미국 시장이. 보통 웬만한 해에는 다. 네, 그렇죠. 근데 뭐 계속 빠졌었기 때문에 오히려 4월 달이 최악이었죠. 거의. 예. 예, 그리고 5월 달도 뭐 중간까지는 안 좋았다가 후반에 이제 되돌려서 S&P 기준으로 거의 이제 보합 수준에서 5월 달을 끝냈어요. 그러니까 5월 상반기 5월 상반기에 내린 내린 거를 이제 되돌리면서 중하순에 올려서 마무리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5월에 팔고 나가자가 아니었고 5월에 사자가 된 경우가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앞으로의 이 흐름 자체는 결국 여러 가지 이슈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원래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도 훨씬 예측보다 빨랐었고 그다음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이 사태가 원래는 전쟁까지는 안 갈 거다 뭐 이렇게 생각했다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이제 중국도 봉쇄 정책이 아니라 부양책을 쓸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 오히려 이제 봉쇄 정책이 나왔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끌어내렸고 예상보다 훨씬 더 긴 조정을 가지고 왔죠.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요 세 가지 부분이 점차적으로 풀릴 어떤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중간 조정이 거의 마무리되어가는 시기다라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고요. 좀 더 조정이 이어진다 하더라도 가격 조정보다는 좀 시간 조정.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중간 조정이 보통 길어야 6개월인데 네. 뭐 정말 어떨 때는 엄청 길면은 거의 9개월 갈 때도 있어요. 기간 조정이. 예. 그래서 내리지도 않지만 오르지도 않는 네. 답답한 기간. 네.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굉장히 반등이 좀 크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좀 기대를 현재 시점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그림이라면요. 네. 본부장님. 네. 그 말은 기간 조정이 다 끝나고 사도 별로 비싸게 사는 게 아닐 거라는 생각에서 네. 한 6개월 정도 기간 조정이라고 보면 한 연말쯤부터 담기 시작해 볼까, 주식을. 그 말을 믿는다 하더라도 어차피 지금 담아도 기간 조정일 텐데 그런 생각은 혹시 위험합니까? 그게 위험하죠. 왜냐하면 예. 우선 이제 중간 조정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는 경기 침체가 오지 않고 결국 경기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거다라는 예측이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중간 조정은 3개월에서 6개월이거든요. 근데 이미 벌써 6개월이 다 됐잖아요. 그래서 정말 길어지면 9개월까지 갈 수도 있지만 네. 그런 적을 보여준 적은 지난 100년 동안에 몇 번이 안 된단 말이죠. 예, 그래서 보통 6개월 정도 조정 받고 나면 거의 마무리 구간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사기 시작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6개월간의 기간 조정이 시작된다가 아니라 네. 최근에 하락했던 그 기간을
대세 하락의 시작이라기보다는 잠깐 쉬어가는 큰 그림으로 보면 그런 그렇죠. 거라고 본다면 최근에 하락세가 얼추 기간상으로 봐도 뭐 그만하면 마무리돼간다. 대충 과거 흐름에 봐서 그냥 지금 마무리되고 올라도 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아직도 물가는 높지 않느냐, 그러니까 금리는 더 올릴 것 같고 더 올린다고 하지 않느냐, 그게 왜 악재가 아니냐, 지금이라도 대피해야 된다는 의견들도 좀 있던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세 가지 요소가 예상보다 훨씬 세게 시장에 영향을 미쳤어요. 보통 중간 조정이라고 하면은 10에서 20% 정도 조정 S&P 기준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정확하게 20%를 찍었어요. 음. 예, 그래서 이제 거의 뭐 최악의 시나리오를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근데 그 최악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냈던 것으로 보면은 당연히 미 연준이 금리를 굉장히 빠르게 올리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근데 이제 이 인플레이션은 이제 유가라든지 에너지 가격이랑 농산물을 제외한 인플레이션을 보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병목 현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숫자가 거의 5%대의 PC 인플레이션이 근원으로 얘기하는 그게 거의 5.3%까지 올라갔었으니까요. 예. 그러면서 이제 금리를 굉장히 빠르게 올릴 거다고 예측을 했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뭐 빅스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한 번 올릴 때 0.5%씩 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그게 걱정이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속도죠. 만약에 지금 안 올리다가 0.25 올리다가 0.5 올리다가 0.75 올려버리면 네. 시장이 또 흔들릴 거예요. 예. 그게 아니라 0.5에서 그냥 0.5, 0.5 그러다가 나중에 0.25 안 올리고 이렇게 돼버리면 시장이 이제 힘이 생기는 거고요. 뭐 그 이외에도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거는 이제 변수이고, 근데 어느 시점에서 바로 해결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어느 날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예, 예. 이 부분을 가지고는 이미 벌써 노출된 악재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시장을 끌어내리는 요소라고 판단하지는 않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악의 달이 4월 달이었어요. 그래서 봉쇄가 굉장히 좀 세게 들어왔었던 때고 이제는 상하이를 이제 오픈하기 시작했고요. 네. 5월 달에 지금 아마 6월, 7월 되면 거의 정상화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었을 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노출된 악재가 점점점 사라지는 구간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게 이제 기회가 되는 것이죠. 악재가 싹 가신 건 아니지만 지금 남아있는 악재들이 다 예상됐었고 이미 올드한 악재들이 다 쪽에 무게를 싣는다. 그렇죠. 그렇군요. 인플레는 그러면 몇 달 이렇게 숫자로 높게 나오다가 하반기에는 좀 잦아질 걸로, 특히 이제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얼마나 갈지가 변수라고 하셨습니다만 네. 그래도 피크는 찍은 걸로 봐야 된다. 예,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사실 뭐 유가 그러니까 농산물 가격에 대해서 예측하기가 쉽지 않죠. 뭐 실질적으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사태가 정말 계속 가고 생산 차질이 계속 일어나면은 뭐 심지어 이 JP 모간의 CEO인 제이미 다이먼이 뭐 유가 170달러 뭐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분이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공포감을 조성을 하긴 하죠. 그래서 네. 유가가 뭐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게 장기적인 차원으로서 저희는 볼 수는 없다 생각하고요. 석유에 대한 수요 자체가 이제 산업의 변화가 생기면서 점차적으로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근원이 진짜 중요하죠. 근원 자체가 이제 뭐 그 주택 가격이라든지 그런 인플레 뭐, 말씀하시는 예, 거죠? 이제 농산물 근원, 원자재 빼고. 그렇죠. 네. 그것들이 계속 높게 나오게 되면은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숫자만큼은 지금 정점을 찍었던 숫자가 PC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소비 지출 인플레이션인데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네. 그게 2월 달에 피크를 쳤어요. 그래서 5.3%가 미국의 나왔어요. 경우에? 미국 경우입니다. 5.3%가 나왔었고 그다음에 3월 달이 5.2% 그리고 요번에 나온 그 5월 달 숫자가 지금 4.9%로 떨어졌어요. 근데 4.9% 자체도 아직까지 좀 높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전달 대비해서 숫자로 계산하면 0.3% 올랐어요. 그럼 곱하기 12 연산으로 하면 3.6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더 떨어질 거다라는 거죠. 근데 여전히 3%대 중반이 높은 숫자죠.
미 연준의 목표치가 2% 정도 되니까 그래서 이제 시대가 바뀐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것은 아주 저금리 저인플레이션 시대에서 중금리 뭐 일정 부분 인플레이션이 상존하는 시대로 변해가고 있고요. 오히려 현재 부채 비율이라든지 글로벌 상황을 봤었을 때는 그런 모습이 더 좋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결국 기업의 실적이 깨지질 않아요. 예, 왜냐하면 저인플레이션 나오고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시기, 저성장 시기 이럴 때는 실적이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일정 부분 인플레이션이 상존하고 일정 부분의 성장률이 상존하는 시대는 실적이 계속 좋게 나옵니다. 그래서 네. 저희는 이제 그런 실적을 기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인플레이션 숫자가 떨어지는 게 중요한데 그 속도에 있어서는 방향성만 보여주면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걱정되시는 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으로 막 거시지표나 경기를 바라보는 것도 충분히 설득력 있을 것 같고 사실은 시장을 바라보는 두 시각 중에 이제 큰 시각이 그런 시각이기도 해요. 다만 그럴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변수긴 해. 요것 좀 지켜볼 거고 혹시 내가 6개월 후에 뭔가 지표를 내가 미리 볼 수 있다면 요거는 하나 좀 확인해 보고 싶으신 게 마음속에 뭐가 있으신가요? 네,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결국은 경기 침체로 가느냐 안 가느냐는 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위축이 됐었을 때 그 심리적인 위축이 됐음을 행동으로 하게 되면 그게 이제 경기 침체랑 연결이 돼요. 사람 마음에 달려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소비자 신뢰 지수가 많이 폭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계시는 분들이 자기의 주머니 사정이 상당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막 돈을 안 쓰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위축이 돼 버리면 그게 이제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는데 예. 여기에 또 플러스 알파로 JP 모건이 미국의 제일 큰 은행이잖아요. 거기에 있는 CEO가 이렇게 막 좀 센 얘기를 하면 유가 170불 네, 얘기.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위축되겠죠. 위축이 되죠. 플러스 만약에 JP 모건이 거기다 대놓고 대출을 안 해줘요. 위험하니까 우리는 대출 네. 좀 줄일 거야 이제. 이게 나와버리면 경기 침체로 가는 겁니다. 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보기에는 우선 가계의 펀더멘털이 너무나 좋고요. 지금 미국이. 어떤 지표를 보면 가계 펀더멘털을 볼 수 있습니까? 그냥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현금 빼기 부채. 네. 이게 플러스예요 지금. 엄청나게 지금 가처분 소득이 높아요. 최근에. 예. 뭐 지금 역대 최고의 순자산 가치 나누기 뭐 GDP 숫자가 나오고 있고요. 각종 수당 월급은 계속 들어왔는데 네. 돈 쓸 기회나 뭐 안 썼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겠죠. 예. 그래서 그만큼 펀더멘털이 정말 튼튼하고 가계 부채 비율도 미국은 겨우 80%가 안 돼요. 우리나라는 뭐 110% 막 이런 숫자인데 네. 그러니까 그만큼 쓸 수 있는 여력이 높다라는 얘기고요. 그런 환경 아래에서는 쓸 수 있는데 만약에 센티먼트가 안 좋아져서 신뢰가 깨져서 내가 괜찮지만 그래도 안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미국인들은 그렇게는 잘 안 한다고는 합니다만. 그쵸,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오래 가지는 못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경기 침체 시그널 같은 사인이 좀 나온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건데 네. 만약에 정말 은행권에서 그냥 대출을 확 줄여버렸다. 그럼 갑니다. 경기 본인들도 침체로. 걱정된다. 네. 하면 그 걱정의 악순환 소용돌이가 계속되는 건 좀 찝찝하다. 네, 그래서 저희는 항상 보는 숫자는 그 대출 증가율, 여신 증가율이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 요즘 미국은 꾸준히 늘고 있어요. 꾸준히 9%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간 9%. 그러니까 대출 잔액이 연간 9%쯤 는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금리가 정도면- 계속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출 계속 받아내나 봐요. 그렇죠. 가계 부채 비율, 가계의 대출 증가율은 지난달에 13% 나왔어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돈을 쓸 수 있는 여력도 있고 돈을 쓰기 위해서 대출도 일으키고 있다. 대출도 잘해준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한때 너무 많이 받아서 그렇기도 합니다만 지난달 지지난달 보면 가계 대출이 줄었죠. 줄었는데 오히려 미국 분위기는 안 그런 모양이네요. 네, 그만큼 많이 줄여놨고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이 사실 금융 위기 터졌었을 때 네. 가계 부채 비율이 GDP의 100%까지 치솟았었고 서브프라임 사태 터졌었고 예. 그러면서 이제 가계가 엄청나게 무너졌었는데 집 팔아서 다 예. 빚잔치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갚고. 이제 복귀를 한 것이 지난 거의 10몇 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개인들의 펀더멘탈이
지난 10몇 년 중에서 가장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부채도 적고 소득도 네. 많고 여유 자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좀 단 얘기입니다만 미국의 주택 가격도 네. 그동안 많이 올라서 금리도 이제 높아진다고 하니 야 이것도 고점 찍은 거 아니냐 하는 징후들도 또 보이고 보도도 나오고 그래요. 그렇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회인가 아닌가를 판단을 해요. 네. 만약에 이제 그런 보도가 맞으려면 실질적으로 이 주택 시장이 너무 과열이어서 과거에 2007, 8년도에 서프라임 사태 터진 것처럼 좀 잘못된 가격대에 와 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제가 걱정을 할 텐데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계부채 비율이 78%대고 그다음에 가계의 여신 증가율이 두 자릿수가 나오고 있고 여기에 이제 금리가 현재 시점에 30년 모기지가 5.5%까지 치솟았다가 지금 5.3% 정도, 그러니까 5%대 중반 정도. 네. 그러면은 저희 계산상으로는 충분히 감당 가능한 금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 대출 증가율이 금리의 수준보다 높을 때는 거품이라 하더라도 터지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 돈을 더 빌려서 갚으면 되니까. 그렇겠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뭐 거품이 이제 시작되는 정도로 생각하는 거지. 저희가 뭐 부동산 시장이 너무너무 과열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미국은 예, 미국이. 그래서 지금 가격 단위로 보시면은 뭐 지금 현재도 가격은 작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뭐 20%대 성장을 하고 있어요. 올랐죠. 예, 오르고 예. 있어요. 이게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한 자릿수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어쨌든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요즘 들여다보는 이제 주택 건설 업체들의 펀더멘탈을 들여다보면 예. 회사들의 PER이 4배예요. 우리나라보다 더 낮아요. 시가총액이 이익의 4배 거래된다. 네. 그러니 뭐 지금 미국 시장은 정말 조종 받을 대로 받은 것들이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 요즘에 싸 보이는 종목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미국은 그런 환경이고요. 반대로 사실 가계부채 비율과 부동산 가격과 부동산 관련된 뭐 소득과 계산했을 때 숫자로 보면은 한국은 너무나 비싸죠. 그래서 부채 완전히 비율도 틀린 높고 얘기입니다. 네. 소득도 그리 높지 않은데 금리는 뭐 미국보다는 조금 싼 것 같긴 합니다만 상황은 좀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주식시장에서는 그럼 앞으로 회복을 전제로 슬슬 담아가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 계시다면 네. 어떤 업종, 어떤 종목 것들이 앞으로 반등을 할 때 더 많이 오를까요? 쉽게 얘기하면 뭐 성장주가 더 오릅니까? 아니면 이제는 가치주입니까? 이런 질문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네. 보세요? 저희가 이제 요즘에는 그렇게 분리를 하지 말고 그냥 돈을 버느냐 안 버느냐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장주인데도 돈을 못 버는 성장주가 있고 네. 가치주인데도 돈을 못 버는 가치주들이 있어요. 그냥 싸기만 한 예. 예, 그런 종류에는 투자를 하면 안 되고 성장주도 성장은 하는데 실적이 안 나오는 적자 기업들 네. 제일 많이 빠졌고 또 회복할 때도 제일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먼저 빠졌지만 예, 왜냐하면 그게 실적이 보여야지만 사고 싶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성장주냐 가치주냐로 따지질 않고요. 성장주 안에서 높은 ROE, 자기자본 이익률을 창출해내고 여기에 또 두 자릿수의 매출 증가율을 보여주는 기업들을 사고요. 또 가치주로 보면은 ROE가 좀 낮다 하더라도 PBR 그러니까 자기 자본으로 봤었을 때 저평가되어 있는 그러니까 금리보다는 훨씬 더 높은 배당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기업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투자를 하고 있고요. 뉴 이코노미에서는 그래도 돈 버는 성장주, 네. 올드 이코노미에서는 배당이 꽤 많이 나오는 주식들. 네. 둘 다 돈을 좀 벌어야 된다는 전제가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를 그래서, 들면 어떤 회사들입니까? 뭐 그런 것 기준으로 네. 골라내긴 하셨겠습니다만 미국 주식이니까. 네, 우선은 저희가 이제 성장주로 놓고 봤었을 때는 당연히 반도체 산업이 들어가고요. 뭐 지금 현재 평균적으로 자기자본 이익률이 뭐 30-40%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PBR도 높긴 하지만 현재 금리가 아무리 3.5%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예. 그 ROE 빼기 금리 했었을 때 엄청나게 많이 벌어들이니까 그러면 이 PBR이 높아도 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반도체를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장이 굉장히 높은데 ROE가 높지는 않지만 앞으로 ROE가 자꾸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산업이 뭐냐 했을 때 우리는 신재생 에너지 쪽을 많이 보고 있어요. 또 이 대형 기술주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뭐 빵. 뭐 예. 마가 뭐 이런 종목들 얘기하는데 물론 주가가 많이 빠졌고 성장이 주춤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만 네. 여전히 두 자릿수의 매출 증가율을 보여주는 기업들이 있고 여기에 마진을 유지시키는 기업들도 있고 또 가격 전가를 잘하는 기업들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대형 기술주들이 뭐 심지어 PER이 열 몇 배 되는 종목들도 나오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그런 종목들도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장주들 중에서는. 근데 이제 또 가치주로 놓고 보면은 여태까지 돈을 정말 못 벌었던 산업이 고유 에너지예요. 그게 뭐 평균적으로 ROE가 5%도 안 되는 고유 에너지? 수준이었다가 예, 그러니까 뭐 석유, 정유 뭐 이런 이런 쪽. 근데 최근 이 ROE가 2배, 3배로 늘었어요. 네. 왜 당연히 유가가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의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연간 단위로 뭐 7, 8% 이런 종목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쪽도 들여다 보셔야 되고 성장주 가치주 구별하지 말고 개별적으로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시기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정리하고 또 다음번에 한번 또 모셔서 들어보죠. 유한타증권의 유동원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는 바로 2부로 이어갑니다. 네, 오늘은 놓치기 쉬운 나라 밖 경제 소식 살펴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유럽과 영국의 보험회사들이 러시아 제재를 곧 시작할 거다. 네, 러시아 제재는 뭐 많이 나와도 별 효과도 없더만 이런 반응일 수 있습니다만 이번 건은 되게 큰 거다 진짜. 네, 이런 소식이 하나 있네요. 네 맞습니다. 뭐예요? 뭐 일단은 그에 앞서서 러시아산 석유를 유럽이 구매하지 않겠다는 결의안이 최근에 발표가 됐잖아요. 유럽이. 네. 예. 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니 그럼 지금까지는 유럽 국가들이 계속 러시아산 석유 사서 썼다는 거냐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르는데 예. 실제로 그랬습니다. 뭐 인도를 거쳐서 우회해서 받는 방법으로. 예.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거는 나쁜 일이긴 한데 우리나라는 러시아에서 석유를 안 사오면 석유를 구할 길이 없다 그래서 예. 러시아는 밉지만 러시아 석유는 안 쓸 수가 없다는 게 유럽의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에 유럽연합이 러시아 석유 수입 금지에 합의했죠. 네 맞습니다. 근데 당장은 유럽 각국 사정이 있으니까 당장은 어렵고 내년부터 수입 금지하자 이건데요. 그렇더군요. 6개월 동안은 좀 유예하자고 하니까. 네. 예. 근데 문제는 유럽이 러시아 석유를 직접은 안 사가더라도 앞서 잠깐 얘기했지만 인도 같은 나라가 대량으로 러시아 석유를 사가서 자기 나라 공장에서 뭐 휘발유나 그 경우로 정제를 해요. 네. 그럼 다시 유럽에 판매하면 사실상 러시아 석유가 유럽으로 가는 거죠. 맞습니다. 실제로도 그러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 근본적인 처방은 러시아산 원유가 러시아 바깥으로 한 방울도 못 나오게 막는 건데 그게 어렵죠. 어렵죠. 예. 근데 지금 실제로도 원유를 배에다가 싣고요. 바다로 나온 후에 공해상에서 예. 중국이나 인도 선박에 원유를 옮겨 싣는 이른바 환적 수법이라고 하죠. 예. 이걸 사용하는데 그게 겉으로는 인도산, 중국산 석유가 되는 거라서 러시아 석유 수출을 막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 어디서 원유 섞어 와서 반반씩 섞고 네, 뭐 그 나라 거다 칵테일이라고도 뭐 이렇게 하죠. 하기도 하고 그런다 하더군요. 네, 근데 이런 예. 수법은 뭐 이란, 뭐 베네수엘라, 북한처럼 국제사회 제재를 받는 국가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인데 이런 배들은 뭐 GPS 장치도 끄고 항해하죠. 그래서 최근 러시아와 중국, 인도 간 이런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에 이런 내용이 하나 실렸는데 지난주에 러시아산 원유를 실은 유조선 하나가 서아프리카 해상에서 초대형 유조선과 접촉을 해서 네. 원유를 옮겨 실은 것으로 추정이 됐다. 그런데 이 배가 중국으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이 분석했다. 이런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중국이 러시아 석유 이렇게 산다는 거네요. 네. 그럼 어떻게 하죠? 이걸 뭐 그럼 러시아도 자꾸 배를 띄워서 석유를 바깥으로 내보내고 있고 그게 네. 다 돈이니까 싸게 준다면 다 사가고 있고 답이 있습니까? 이걸 막을 방법이? 그래서 이번에는 영국의 보험사들이 러시아 석유를 실은 배들은 선박 보험에 가입을 안 받아주는 아이디어를 꺼냈는데 이렇게 되면 러시아 석유를 실은 선박은 사실상 발이 묶이죠. 그러니까 마치 보험 가입 안 한 자동차는 운행이 어려운 것처럼 사고 났을 때 위험하니까. 네, 사고 났을 때 보험이 커버하지 못하는 뭐 예를 들어서 석유 유출이나 뭐 각종 해상 사고 위험을 무릅쓰고 러시아 석유를 실어다가 옮겨줄 필요성이 사라지잖아요. 배주인들이 보험 가입이 안 되니까 우리는 그런 위험한 일 못합니다. 이렇게 될 거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결정이 유럽이 러시아에게 던지는 최대 제재안이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말 되네요. 네. 예. 근데 다만 이것도 선박 해운업을 하는 그리스가
야, 그럼 우리는 러시아 석유 실어날라주고 그런 걸로 먹고 사는데 우리 어떻게 하라고? 라고 따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에휴.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보험 음. 가입을 차단하는 걸로 합의가 됐습니다. 내년부터 제재를 그렇게 하는 걸로. 네, 그런데 이 같은 해상 보험 금지 조치를 두고요. 언론에서는 런던 로이즈 시장에서 퇴출되는 거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네. 근데 로이즈라는 게 영국 음. 런던에 있는 세계 최고 규모의 보험 시장, 보험 네. 조합입니다. 예. 수백 년 동안 해양 보험 산업의 중심이었는데 로이즈 시장에서 퇴출이 되면 러시아는 이제 영세한 보험 시장, 작은 보험 시장에서 보험을 찾아서 가입할 수밖에 없게 돼요. 네. 근데 문제는 이 영세한 보험을 들어도 보험사가 다시 재보험을 들거든요. 네. 근데 이 재보험의 풀은 또 로이즈에서 많이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험 가입자가 러시아 이렇게 써 있는 건 하여튼 이거 안 받아줍니다. 네. 그런 얘기가 그래서 되네요. 뭐 아예 못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로이즈. 네. 그럼 로이즈 보험사가 큰 보험 회사예요? 이게 여러 보험 회사들이 뭉쳐 있는 조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조합의 이름이에요. 예. 네, 수십 개의 대리점, 뭐 이 신디케이트가 가입되고 뭐 세계 200개국 이상의 지점을 두고 있는 보험 시장입니다. 보험사 연합회 뭐 이런 느낌인가 맞습니다. 봐요. 예. 그러니까 뭐 남대문 그릇상가, 남대문 아동복상가의 초대형 버전 시장이다. 가면 가게들 비슷한 거 많이 모여 있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로이즈의 시작이 상당히 흥미로워요. 그 에드워드 로이즈라는 사람이 네. 1652년에 런던 템즈강 주변에 커피숍을 차렸어요. 근데 이 커피숍의 주요 고객이 뭐 무역선 선주나 네. 뭐 선장 같은 배 타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음. 그 당시에 배를 타는 사람들은 이제 너무 옛날이니까 한 번 나가면 언제 돌아올지, 뭐 네.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르는 고민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음. 이런 고민을 하는 걸 보고 그 로이드 사장이 커피숍 사장이 선주들에게 그럼 당신들 배가 돌아오지 못해도 서로의 재산이나 또는 가족을 책임질 수 있게 각자 이렇게 돈을 각출해서 모아놓자 이렇게 주선을 한 데에서 보험이라는 개념이 시작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그 로이드 커피숍이 이제 시장이고 그곳에 모인 손님들이 서로 위험 부담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결합된 연합 같은 네. 이런 신디케이트의 시작인 거죠. 그래서 이후에는 커피숍에서 뭐 손님들이 나누는 정보들, 뭐 예를 들면 각 어떤 배에 뭐가 실려 있다더라, 뭐 출발과 도착 정보라든지 다른 나라 함대들이 뭐 어디서 운항을 하고 있다더라, 예. 어디 가면 해적이 활동을 한다더라 이런 정보를 담은 그 로이드 리스트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보험업자들에게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경제신문이네요. 네, 그래서 이 발행물은 지금도 여전히 온라인에서 매주 발행이 되고 있어요. 나중에는 이 보험업자들 간의 협회를 결성하면서 지금의 로이즈로 성장을 해옵니다. 현재 로이즈 시장에는 보험사도 있고 보험사 브로커도 있고 뭐 인수인, 투자자들이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저 러시아 배들은 보험 받아주지 맙시다. 네, 돈 좀 덜 벌고 말지 이게 뭡니까? 그랬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리스가 우리는 배달이 전문인데 안 받아주시면 우리 미워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묻는다. 아이고 그렇군요. 또 다른 뉴스 좀 하나 보죠. 요즘 미국의 저축률이 자꾸 낮아지고 있어서 이거 꽤 신경 쓰인다 이런 뉴스도 있나 봐요. 네, 요즘 미국의 저축률이 4.4%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0만 원을 벌면 95만 6천 원을 쓰고 네. 4만 4천 원밖에 저축을 안 한다. 이런 뜻입니다. 낮은 수치라는 거죠. 이 수치가 지금 얼마나 낮은 거냐면요. 예.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이렇게 낮았던 적은 없었습니다. 코로나 이전만 해도 8% 정도였는데 예. 코로나가 끝나니까 확 낮아진 거예요. 저축률이 낮다. 그러니까 월급 받으면 다 쓴다는 뜻인데 네. 이거는 뭐 낭비벽이 생겨서나 있어서가 아니라 물가가 요즘 미국이 많이 올랐다고 하니까 뭐 몇 개 사지도 않았는데 월급 다 썼네. 이제 이렇게 돼서 그런 거는 아닙니까? 물가 상승 때문에? 뭐 물론 물가가 많이 오르면 저축률이 낮아지는 거는 사실인데요. 그리고 미국의 저축률도 코로나가 한창이던 뭐 2020년 정도에는 사람들이 돈을 쓸 수가 없으니까 네. 한 거의 뭐 30% 수준까지 뛰어오른 적도 있었어요. 미국에서도. 네, 그런데 그거는 코로나 같은 비상 상황에서 잠깐 예외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이고요. 요즘 저축률을 보면은 미국이 다시 옛날 버릇 나오고 있다. 이런 평가가 적절합니다. 물가가 요즘 미국만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축률은 유독 미국이 낮다. 그렇죠. 사실 미국이 평소에도 저축률이 낮기로 유명한 나라인데 더 낮아진 거고요. 이런 수치가 나타나니까
아니 도대체 미국인들은 왜 저축이라는 걸 안 하고 살까? 이런 오래된 토론 주제가 다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불안하지도 않나? 이런 참 신기한 분들이야. 이런. 네. 음, 2008년에 그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것도 사실 알고 보면 네. 미국의 저축률이 당시에 0% 수준으로 낮아졌던 게 원인이었거든요. 아, 그랬어요. 네, 당시에 그 금융위기의 원인이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을 받은 저소득층이 집단적으로 이자를 연체하는 바람에 그 금융상품 투자했던 투자자들도 다 손해보고 뭐 그랬던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 왜 서민들이 집단적으로 대출 이자를 연체했느냐? 그거는 휘발유 가격이 갑자기 오르면서 예. 생활비가 늘어났는데 미국인들이 여윳돈이라는 걸 통장에 안 넣고 사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예. 경우가 많다 보니까 생활비가 갑자기 많이 들면 이자 갚을 돈이 부족해지는 거죠. 그래서 집단적으로 연체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원인이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원인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자체가 아니라 휘발유 가격 때문에 그랬다. 맞습니다. 갑자기 뭐 갤런당 뭐 4불, 5불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맞습니다. 미국인들이 정신 못 차리더라. 그렇게 네. 분석했던 걸 기억해요. 네, 그래서 그런 근본 원인 때문에 미국인들이 저축을 안 하고 살다가 작은 변화에도 견디지 못하고 파산한 것이고 그건 미국인들이 너무 저축을 안 하고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근본 거거든요. 원인은 거기 있다. 네, 휘발유 값도 죄가 없고 좀 오르면 좀 오를 수도 있지. 그렇다고 그렇게 한 푼도 저축이 없냐. 네. 근데 이게 미국인들의 낮은 저축률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한데 물론 저축률이 낮은 게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소비 성향이 높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네. 그 덕분에 경기가 살아나고 내수가 활성화되는 측면도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인간적으로 너무 저축을 안 한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도대체 미국인들은 왜 그럴까? 이런 질문이 오고 가고 그에 대한 해석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죠. 그러면 미국인들은 스스로 네. 그 미국의 이제 신문들이 스스로 분석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미국인들은 왜 이럴까? 이제 왜 유독 저축률이 낮은 걸로 추측 해석하고 있습니까? 미국은 원래 저축률이 낮았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70년대까지는 한 10% 정도대 저축률을 기록하기도 했는데 그 이후로 계속 낮아지는 추세고요. 잘 사는 나라들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낮아요? 네, 저축 별로 안 하고 소비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이 특히 심각하긴 하다는 거고요. 예. 그 이유는 과거에 비해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이 낮으니까 저축도 별로 안 하지. 성장이 낮다는 건 소득이 별로 증가하지 않는다는 뜻일 텐데. 쉽게 말하면 월급이 늘어야 저축을 하죠. 그런 얘기거든요. 소비 성향은 비슷한데 월급이 안 느니까 저축도 못한다. 네. 저성장이라. 네. 그럼 1990년대 이후에는 경제 성장률도 높아져서 소득도 꽤 늘었는데 그때는 왜 저축률이 안 높았냐? 그런 시기에는. 네. 그거는 집을 사느라고 또 주택 담보 대출을 받았다가 이자를 내느라고 저축을 못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1990년대 이후에는 미국인들은 집으로 저축을 하고 있다. 예. 따로 저축을 안 하고 그냥 돈 빌려서 집 사고 그 이자를 갚는 게 저축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성장일 때는 저성장이라 저축을 못하고 네. 소득이 좀 빨리 올라가는 고성장 시기에는 집 사서 이자 넣느라고 또 저축을 못하고. 네. 그리고요 또 어떤 이유입니까? 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다 이제 해석이고요. 예. 또 다른 해석은 미국은 금융기관이 발달하고 금융시장이 성숙해서 누구나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퇴직금도 인출이 쉽게 되어 있습니다. 돈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은행이나 이런 데 가면 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축을 왜 하냐? 돈 필요하면 빌리면 되는데 그런 생각이 강하다는 거죠. 그런 이유도 예. 있는 것 같고. 네, 예. 그리고 또 좀 슬픈 이유도 있는데요. 미국은 인종차별이 좀 심하다 보니까 네. 과거부터 예. 차별 당하는 계층에서는 뭐 옷이나 신발, 뭐 보석, 자동차 같은 좀 남의 눈에 잘 띄는 물건을 사는데 그런데 돈을 더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가난하지 않다는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다. 그러다 보니 돈을 많이 쓰고 그러다 보니 저축을 못한다 이런 건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지방에 어느 지역에 사는 뭐 흑인이다 이렇게 예. 하면 쟤는 분명히 가난할 거다라는 인식이 있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더 좋은 옷 차려입으려고 하고. 네, 뭐 백인도 뭐 동네에 따라서는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편견이 있다 보니까 네. 거기에 저항하기 사로잡히지 위해서 저항하기 위해서 돈 쓴다. 네.
또 이제 빈부의 격차가 커지면서 이제 부자들과 가까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부자들이 하는 걸 따라하면서 나도 부자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부자들이 사서 입는 사치품을 구매하는 경우도 많았다. 근본적으로는 부자가 돼서 돈을 펑펑 쓰는 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나쁘지 않고 미국은 그렇죠. 그렇죠. 부자 됐다 그러면 축하해, 축하해. 존경해 네. 이런 분위기죠. 자기 돈으로 자기가 저렇게 사서 쓰는데 누가 나도 뭐라 저렇게 그래. 돼야지 하는 네. 분위기다 보니까.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인식이 강해서 세금도 적게 내면서 저축도 잘 안 하는 그러니까 버는 돈을 거의 다 써버리는 참 독특한 특징이 생겼다. 이런 해석도 뭐 그럴듯하죠. 그렇네요. 네. 근데 이게 미국은 저축률이 또 너무 이렇게 낮아서 이야기거리인데 미국과 요즘 거의 반대편에 있는 중국은 네. 저 나라는 좀 뭐 저축률이 왜 이렇게 높아? 돈 쓸 줄 몰라? 이제 이런 또 그런 얘기도 나오더군요. 네, 이 중국은요 코로나 이전에도 저축률이 한 30% 수준이었는데 네. 코로나로 인해서 돈을 쓰기 어려운 환경이 되다 보니까 저축률이 더 높아졌어요. 원래 저축률은 좀 선진국이 될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아까 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좀 개발이 덜 됐을 때는 저축률이 높긴 높죠. 네, 근데 중국의 저축률이 높은 건 이해가 안 되는 현상은 아닌데 중국은 그래도 그렇지 너무 높지 않냐 여기는 또 어떻게 사람들이 돈을 저렇게 안 쓰고 살 수가 있냐 이유가 뭐냐 이런 의문이 또 수시로 제기가 되죠. 중국의 저축률이 높은 건 어떻게들 설명합니까? 저축률 뭐 이야기가 나온 김에 뭐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네. 일단은 우리도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절약을 미덕으로 생각하는 유교적 가치관 때문이다. 미국이랑 좀 다르죠.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빌 게이츠가 싸구려 티셔츠를 입는다고 하면 뭐 그런 이야기가 미담도 아니라서 저 사람은 그런가 보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굳이 하지도 않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참 취향 독특하다, 이상하다 이런 반응이지. 야, 그 사람 참 검소하고 좋다 이런 반응은 적거든요. 네, 미국에서는. 네, 미국에서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재벌 회장이 뭐 5년째 같은 구두를 신고 다닌다. 밑창이 다 다를 때까지 신고 다녔다 하면 야, 참 저 사람 검소하기도 해. 검소하다. 미담이 되잖아요. 예. 근데 중국도 좀 비슷하다는 겁니다. 돈이 많건 적건 아껴 쓰고 절약해서 남겨놓는 게 미덕이다. 네. 라고 사회적으로 생각하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사회보장 제도가 좀 부족하니까 저축을 해가지고 스스로의 노후를 대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 네. 이거는 선진국이 될수록 저축률이 내려가는 이유와도 좀 일맥상통합니다. 선진국이 되면 노후를 나라가 보장을 해주니까 예. 세금은 뭐 늘어나기는 하지만 저축액은 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저축률은 한동안 좀 계속 낮아지다가 네. 요즘 코로나 때문이라고 해석되기는 하는데 조금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한 6-7% 뭐 요즘은 이렇더군요. 네. 그럼 저축률 높은 게 좋은 거예요? 낮은 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 뭐 극단적으로 뭐 높아도 낮아도 뭐 이게 좋은 거는 없죠. 그러나 이제 좀 높으면 높은 대로 장점도 있고 문제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적당하다는 기준이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극단적으로 낮거나 극단적으로 높을 때는 그걸로 인한 장점보다는 좀 단점이 많기는 한데 이거를 뭐 굳이 비유를 하자면 하루 중에 TV 보는 시간이랑 거의 비유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TV를 너무 많이 봐도 문제. 너무 안 봐도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르니까 문제.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하루에 적정한 TV 시청 시간은 이겁니다. 이런 건 없잖아요. 다만 이제 우리가 고민하는 거는 어떤 변화가 있을 때 단기적으로 들여다보고 싶을 때 이런 저축률을 보는 건데 네. 오늘 이렇게 뭐 나라별로 보는 거는 그 나라의 뭐 특징으로 그렇다? 좀 이해를 하자 이런 시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야 뭐 미국이 큰 위기만 만들지 않으면 저축률 낮아주는 게 좋죠. 있는 돈 다 써서 한국산 휴대폰도 좀 사주고 그러면. 네, 뭐 그러면 네.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일요일 아침 7시 5분에 저희가 한 주일 동안 재미있었던 인터뷰들 모아서 전해드리는 손에 잡히는 경제 주간 하이라이트도 마련해놨습니다. 시간 되시고 일찍 일어나시는 분은 함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죠.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